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동영 모의고사 9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 참조해 주고요. 자,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회로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수식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A가 있군요. A에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래서 B에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것은 A하고 B의 오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A와 B와 AND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바를 씌웠단 말이에요. 이거 통째로 바예요. A, O와 B의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과 여기에 나온 것에 뭐를 씌웠어요? 오화를 씌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O와 B의 바하고 A, and B하고 오화를 씌웠다. 거기다가 또 여기다 not을 씌웠어야 돼. not이죠. 자, 이거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쓴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 and B의 전체 바. 그럼 여러분이 좀 힘들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드모르강의 법칙이 되죠. 그래서 통째로 된 것의 바 and 통째로 된 것의 바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자, 이 통째로 된 거 A, O와 B의 바가 되고 얘는 A and B가 되는 거죠. 바 두 번 있는 거 한 번만 써도 되는 거니까 A 바의 바는 A니까 그래서 얘는 A, O와 B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드모르강의 법칙으로 풀어버리세요. A의 바, O와 B의 바가 되는 거죠. 그럼 배분 법칙 쓸까요? 이렇게 그래서 A의 바 네, O와 A, B의 바 O와 자 A 바, B O와 네, B, B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 B 바 O와 A 바 B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떠세요? 베타적 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적 오화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네, 베타적 오화, 노화가 되는 거. XOR이죠? 네, 잘못 썼습니다. 네, X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을 시킨다. 감염을 시켜주고 내가 이제 이거 풀어줄 테니까 얼마를 달아 몸값을 요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몸값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성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파일들을 전체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 파일을 컴퓨터에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가 있어서 암호를 알려줄 테니까 돈을 달라 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랜섬웨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HDLC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HDLC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부,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부가 있고, FCS, 검사부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플래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보부다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데이터가 포함된 부분인데 여기 있는 컨트롤 제어부는 다시 또 3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정보 프레임이 들어가고 감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비번호제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 프레임이다 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시 프레임은 뭐냐면 프레임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를 담당을 하고, 비번호제는 뭐냐면 초기 설정이라든지 링크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여주는 피기패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보 프레임에 관련된 겁니다. 네, 정보 프레임. 그래서 정보 프레임에 대한 구조를 적당히 조절해서 재정의하면은 정보 프레임을 전송을 할 때 응답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응답 프레임의 전송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기패킹에 관련된 것은 바로 정보 프레임이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신된 부호의 해밍거리가 6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해밍거리를 우리가 D라고 뒀을 때 검출할 수 있는 오류의 개수는 D-1이 되는 거죠. 지금 해밍거리가 6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출할 수 있는 오류의 개수는 6-5가 되겠습니다. 네. 해밍거리에 관련된 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송신 비트가 뭐냐면 000110110이고 수신한 비트가 0000100이다 라고 하면 이제 틀린 데를 찾아보세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되죠. 이럴 때 해밍거리는 이제 4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네. 지금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자라고 그랬고 4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A가 몇 초 필요하냐면 17, B가 4, C가 5가 그랬고 타임 슬라이스는 4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Q라는 대기 장소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실행 시간을 주어줬고요. 차례대로 도착을 했다 그랬죠. A가 도착하고 B가 도착하고 C 순서대로 도착을 했어요 라고 그랬죠. 그럼 0인 시점에서 A를 4만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았나요? 13이 남은 거죠. 13. 그래서 4인 시점에 자, A는 돌아가서 맨 뒤에 줄 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진행을 합니다. B가 이제 4만큼 수행하니까 8에서 끝났죠.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B는 나가는 거죠. C가 수행됩니다. C가 4만큼 수행하니까 12만큼 되고 뒤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이제 1이 남은 거죠. 자, A가 또 4만큼 수행을 하니까 16까지 하는 거고, 그러면 4를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9가 남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뒤에 가서 또 줄을 씁니다. 자, C는 다시 1만 하면 되니까 17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또 4만큼 진행을 하니까 얼마요? 21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만큼 진행을 해주면 5가 남은 거죠. 또 4만큼 진행을 해주면 25가 되는 거죠. 그럼 1이 남은 거죠. 남은 하나 1을 수행을 하면 26에서 끝나게 되는군요 라는 거죠. 대기시간, 반환시간 알자 그랬군요. 그럼 A는 0에 들어와서 언제 반환했어요? 26에서 끝났죠? B는 0에서 들어와서 B가 완전히 끝나는 건 언제 끝났어요? 8에서 끝났어요. 자, C는 0에서 들어왔고 언제 완전히 끝났어요? 네, 17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이니까 3분의 다 더하면 51이 되는군요. 그래서 17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레지스트리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고급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곳이 레지스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자, 맞고요. 3번에 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레지스트리의 약자 REG에다가 편집기 에디터 약자 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네, REG EDIT가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우리가 함부로 고치면 안 되고요. 잘못돼 버리면 이제 부팅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건들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choose 그랬습니다. choose. 네, choose 해주고. 자, choose는 이제 여기에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값이 오게 되는 건데, 값이 뭐냐? 랭크 하고 나서 D2, 그래서 D2에서부터 D5까지 다 달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자. 여기가 순위죠? 네, 순위. 이 순위가 1이면 첫 번째, 2이면 두 번째, 네, 3이면, 네, 4이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이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투셀입니다. 김나래라는 친구가 얼마냐라는 순위가 얼마냐 그거죠. 근데 순위를 구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지금 D가 있는 거죠. 뭐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다? 이 D2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다. 즉 합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합계를 따져봤더니 김나라 학생이 몇 등이에요? 3등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3에 표시된 내용, 즉 영광을 화면에 표시하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SSD에 대한 내용인데 SSD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하드디스크를 이제 대용을 할 것이다. 하드디스크보다 소음이 적다라는 거죠.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르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이런 특징들을 SSD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빠르다라고 그랬고 2번에 충격에 약하다 그러는데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건 2번입니다. 소음도 적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네, A, O와 B가 있고 and A, O와 C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배분 법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배분 법칙을 합니다. 그래서 A, O와 AC가 되고요. 자, 이렇게 배분 법칙을 쓰세요. 네, 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공통인수 A로 묶기 위해서 이 A를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A and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 and 1은 A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A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5와는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 O와 B, C만 남게 되는군요.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4비트의 데이터를 1의 보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그랬죠. 자, 부호와 일대치, 부호와 절대치죠.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의 보수 방식이 있었을 때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에 n-1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에 n-1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4비트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에 3승 빼기 1에서부터 2에 3승 빼기 1까지 즉 마이너스 7에서부터 네, 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2의 보수에서는 나타내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n-1에서부터 2의 n-1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보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노드가 60개다 그랬습니다. 그럼 노드 60개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힘들면 예를 들어서 6개다 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진트리라는 건 가지수가 이 이하인 것을 말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이때의 최대 높이는 6이 되는 거죠. 자, 최대 높이다라는 것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레벨 6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60개가 있었을 때 최대 높이는 최대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예요. 이진트리다 그랬으니까 6개, 60개로는 우리가 좀 보기 그러니까 6개다. 그러면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한 1, 2, 3, 4, 5,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의 높이는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노드가 60개일 때 이 높이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깊이가 K일 때 최대 노도수는 2의 K승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게 6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2의 K승은 어때요? 61이 되는 거죠. 2의 5승은 32가 되고 2의 6승은 64잖아요. 그래서 최대 높이가 6개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때의 이제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60과 6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4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자, 12번입니다. 네,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네,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것에서 먼저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진행을 할 거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제 간선,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선택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볼게요. 그래서 A에서 C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1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보세요. 2를 보면 얘와 그 다음에 얘가 있군요. 얘도 2고 얘도 2군요. 그 다음에는 C에서 D, D에서 F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노드가 몇 개죠? 1, 2, 3, 4, 5, 6이니까 지금 5개가 선택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3인데 얘는 3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3. 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지금 가중치가 3인 거예요. 그래서 B에서 2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B에서 2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중치가 4인 걸 골라줘야 되겠죠? 4인 걸 찾았더니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가 있군요. 그래서 C에서 2, 그래서 2에서 B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가중치가 C에서 2까지 가중치가 지금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간선의 개수가 어때요? 1, 2, 3, 4, 5 5개 나온 거 맞죠? 1번에 보면 그럼 이제 가중치는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5개의 간선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 빼기 1개의 간선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간선 A부터 C를 선택을 한 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맞고요. 4번은 사이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2개가 맞습니다. 자, 프림 알고리즘을 할 건데 프림 알고리즘은 뭐부터 시작하자라고 그랬냐면 A, B, C, D, E, F가 있는데 단 2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2에서. 2와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게 뭐죠?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와 E가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럼 B하고 E가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3개의 노드에서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는 6이 있고, 여기에는 6이 있고, 5가 있고, 그죠? 여기에는 6이 있고, 4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럼 2를 선택하겠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하겠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프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네.
자, 검색하다 할 때 select from where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데요. 1번에 where 뒤에만 한번 살펴볼까요? where, 급여, between이다 라고 있죠. between은 뭐죠? A와 B 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 and B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검색해 주세요 라는 거죠. 2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where 뒤에 직책은 과장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직책이 과장인 걸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게 3번이군요. 자, 2번은 뭐가 써져 있어요? where 뒤에 부서 번호, 부서 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 in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in. 그러니까 뭐예요? 1,3, 1과 3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4번에 보면은 where 하고 나서 부서 번호는 널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제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부서 이게 널인 걸 찾고 싶다. 그럼 부서 번호 is 널이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진수 0.1011101 곱하기 2의 5승입니다. 이거를 부동수점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랬고 IEEE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규어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1.011101 곱하기 2의 몇 승이냐. 자, 여기 있던 얘가 이제 왼쪽으로 한 개 와서 소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2의 4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소점에서 첫 번째가 부호 비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가 돼요? 바로 이제 지수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수부를 찾게 되는 거죠. 가수부는 소점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현재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죠. 플러스면 뭘 적어요? 0을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지수비다 뭘 적을까? 127 바이어스법을 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127은 131이 되는군요. 이 131을 이진수로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0011 그래서 8비로 된 이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슈퍼스칼라다 라고 그랬는데요. 파이프라인 기법은 우리가 이제 명령어가 있으면 이렇게 실행을 하던 거를 파이프라인 기법은 이제 명령어를 또 몇 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제 더 빠르다라는 게 파이프라인이었고 슈퍼스칼라는 또 명령어 2개씩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명령어 완료시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 자, 2번에 보면 프로그램 순서로 다르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3번에 보면 의존성이 존재해도 의존성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와 B가 동시에 딱 실행해야 되는데 B는 A의 값을 받아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의존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클럭 주기가 1 마이크로 세컨드이고 4개의 단계로 구성되었고 슈퍼스칼라가 2라면 10개의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명령어가 1개,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6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개, 8개죠. 그 다음에 9개, 10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도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이게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죠. 그럼 얘는 4가 되는 거고, 일단 더하기 1, 또 더하기 1, 네, 더하기 1, 더하기 1 되는 거죠. 네, 그럼 총 어때요? 8만큼이죠. 8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걸리게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CPU가 있는데 캐시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면 빠른 거고, 아니면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캐시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 여기 캐시에 갔다 오면은 50 나노세컨드가 걸리고, 주격 장치는 250이 걸린다고 하죠. 250 나노세컨드만큼 걸려요. 그럼 몇 번 갔다 왔느냐라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X. 자, 얘를 9번, 총 10번 갔다 왔는데 캐시에 9번 갔다 왔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네,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1-x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뭐가 나왔다? 네, 62 나노세컨드가 나왔다. 62 나노세컨드 총 시간. 자, 62는 이제 단위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50x 더하기 250 빼기 250x다. 200x가 돼서 왼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50에서, 그럼 얘는 250에서 이제 62만 이렇게 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0x는 빼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188이 나옵니다. 그럼 x는 200분의 188이 되는 거죠. 그러면 0.94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4%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제 UML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 되는데요. UML의 종류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 다음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개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즈 케이스다 그러면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자가 뭐를 하는지 사용자 사례 다이어그램이 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면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패키지사에 몇 개를 이제 그룹화 시켜가지고 패키지에 대한 관계를 표현을 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리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보면 최적 경로다. 그럼 뭐예요? 라우터가 되죠. 그 다음에 신호의 감쇄를 보장한다. 신호 감쇄에 나온 뭐죠? 그래서 신호를 증폭시켜준다. 그러면 리피터가 되죠. 네, 서로 다른이라는 게 핵심이죠. 바로 뭐예요? 게이트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목적 주소를 검사해가지고 프레임의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네,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물어봤죠. 자, 메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인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나왔냐면 INT A가 이제 5다라고 그랬군요. 네, B는 2다라고 그랬군요. 그래서 출력을 해주는데 %D로 해주는데 FUNC A, B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값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브 프로그램인 FUNC에서는 X, Y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죠. X가 1 이하이냐? 1 이하면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X 곱하기 Y를 해주고 아니면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 X 곱하기 FUNC X 빼기 2 다음에 Y 플러스 1 더하기 또 FUNC X 빼기 2 Y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A가 이제 5하고 2니까 먼저 호출을 하겠습니다. FNC 5,2를 받은 거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되고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 이하가 아니니까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X가 지금 5니까 5 곱하기 FUNC 5 빼기니까 3이군요. 3, 네, 3 더하기죠. 더하기 FUNC 네, 3,2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UNC 3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FUNC 3은 이제 3, XY가 이제 3, 3이다 라고 봤을 때 보세요. 여기죠. 그럼 또 이걸 나열을 해보세요. 네, 3 곱하기 FUNC 1,4가 되는 거죠. 더하기 FUNC X에서 2를 빼니까 1, 네, Y는 3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X값이 1이면 X 곱하기 Y를 해라. 4가 되는 거죠. 네. 얘는 뭐가 되죠? 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2에다가 1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5 곱하기 15 네, 더하기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FNC의 3,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XY가 3과 2를 호출을 하는 거니까 여기죠. 3 곱하기 되는 거죠. 그래서 FNC 1,3 더하기 FNC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고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2다. 그러면 11이 되는군요.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15 더하기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 더하기 11 해가지고 86이 되는군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네. 뭐를 진행을 한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버로딩이다. 그러면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이 다르다라는 거죠. int가 있고 플로트가 있고 또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다. 이게 이제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인에서 살펴보면은요. 메인에서 ex.sam이 1을 보고 ex.sam이 화이팅을 보세요. 이렇게요. 똑같은 함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same이잖아요. 근데 얘는 숫자 1이 들어왔어요. 정수 타입이 들어왔죠? 얘는 뭐가 되는죠?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명이 있지만 정수로 선언한 곳, 그 다음에 문자열을 선언한 곳,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